그날 밤 저는 정치범 수용소의 철문을 직접 열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18도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발 아래 눈이 소리 없이 눌렸습니다. 제 손에는 열쇠 묶음이 있었습니다. 소장만 가질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로 저는 15년 동안 사람을 가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사람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장이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1999년 보이부에 배치됐습니다. 26이었습니다. 처음 수용소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합니다. 철조망이 두 겹이었고 감시탑이 네 곳에 서 있었습니다. 탑 위 경비원이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선임 지도원이 말했습니다. 여기선 귀를 닫아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수용소 안에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흙과 땀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거기에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적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수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점호를 마치면 노동반으로 편성되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벌목이었고 채석이었습니다. 하루 15시간이 기본이었습니다. 초임 시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50대 남자 죄수였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새벽 점호 때 가장 먼저 나왔고 줄을 맞추고 앞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노동반으로 가다가 그냥 쓰러졌습니다. 제가 다가갔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선임 지도원이 왔습니다. 세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죄수는 일어서서 줄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선임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괜찮겠습니까? 선임이 저를 봤습니다.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 부소장이 됐고 2013년에 소장이 됐습니다. 소장이 되던 날 상급 간부가 열쇠 묶음을 건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쇠 냄새가 났습니다. 열쇠가 12개였습니다. 이제 이 안의 모든 것이 동지의 책임이요. 저는 그 열쇠를 허리에 찼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장이 된 뒤로 제 손을 직접 거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죄수 한 명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붙잡혀 왔습니다.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처분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그 서명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내 최순이는 집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제가 집에 오는 날은 한 달에 서너 번이었고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질문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포기였다는 걸 압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일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2017년 9월 14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신규 이송 명단이 들어왔습니다. 13명이었습니다. 이름, 나이, 제목, 반국가, 체제비방, 불순분자, 늘 보던 단어들이었습니다. 7번째 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최순희, 1975년생, 불순녹화물 유포 및 체제비방. 창밖을 봤습니다. 감시탑이 보였습니다. 탑 위 경비원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최순희, 제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이송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2층 창가에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죄수들이 한 명씩 내렸습니다. 7번째, 머리카락이 잘려 있었습니다.
왼쪽 뺨에 멍이 있었습니다. 새 치수는 큰 수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였습니다. 다리 안쪽으로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잡았습니다. 부소장 리동혁이 옆에 있었습니다. 소장 동지, 안색이 안 좋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서 몸을 뗐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관사에 혼자 있었습니다. 불을 켜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한 달 전이었습니다. 아들 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반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제목 서류를 다음날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드라마 USB 하나였습니다. 이웃에게 빌려줬고 그 이웃이 보위원에게 신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그 한 문장이 죄가 됐습니다. 서류에는 조사관과의 질의응답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사관 이 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는가? 아내 시장에서 샀습니다. 조사관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아내 몰랐습니다. 조사관 왜 이웃에게 넘겼는가? 아내 재미있어 보여서 같이 보려고. 조사관 남조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내 다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줄에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뒷장을 넘겼습니다. 신문 장소는 보위부 조사실이었습니다. 조사 기간은 열 이틀이었습니다. 특이사항란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피의자 조사 중 수차례 울음을 보임. 반성의 기색이 있으나 진술 일관성 부족. 저는 그 줄을 읽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열 이틀이었습니다. 아내는 열 이틀 동안 그 방에 있었습니다. 그 방이 어떤 곳인지 저는 압니다. 저도 그런 방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사관이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제 수하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집행한 법이었습니다. 그 법이 지금 제 아내에게 적용됐습니다. 처음으로 그 법이 낯설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순찰 동선을 바꿨습니다. 여성노동반 구역 근처를 지나도록.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렸습니다. 죄수들이 줄을 맞춰 걸었습니다. 아내가 보였습니다.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내는 표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얼굴에 다 나왔습니다. 말하기 전에 이미 얼굴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용소가 그 표정을 지운 것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다음 날 새벽에도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아내의 고개가 더 숙여져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뒷사람이 등을 밀쳤습니다. 아내는 비틀거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줄에 섰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인지 아는데 보지 않는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소장이었으니까요. 그게 가장 무거웠습니다. 나흘 뒤 아내가 독방에 들어갔습니다. 밥을 남겼습니다. 지도원이 그것을 규율 위반으로 적었습니다. 독방은 제가 직접 설계한 공간이었습니다. 가로 1m, 세로 1.5m, 창이 없었습니다. 겨울엔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도면에 서명했습니다. 그 안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흘 뒤 독방에서 나온 아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말랐습니다.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한쪽 발을 조금 끌었습니다. 몸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었습니다. 눈이 흐릿했습니다. 수용소에 들어왔을 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소장처럼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천 번도 더 서명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그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관사로 돌아와 열쇠 묶음을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쇠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12개의 열쇠였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뒀는가. 그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야 한다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리동혁은 제 밑에서 10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충직했습니다. 제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의 눈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순찰을 마치고 돌아올 때, 보고서에 서명할 때, 무언가를 삼키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오래 본 사람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동혁, 내 아내가 저 안에 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봤습니다. 나는 나갈 것이다. 도와줄 수 있냐? 긴 침묵이었습니다. 리동혁이 바닥을 봤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오래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소장 동지보다 먼저 왔습니다. 그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너무 오래 봐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계획을 짰습니다. 리동혁이 북쪽 구역 경비를 맡는 교대일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야간 청소반 서류에 올리고 보이부 번호판이 달린 물자 운반 트럭을 쓰기로 했습니다. 압록강까지는 2시간이었습니다. 강 건너 브로커 번호는 수용소에서 신문했던 탈북자에게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탈북자를 잡으면서 얻은 정보로 탈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D-Day는 닷새 뒤였습니다. 닷새가 느리게 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회의를 주재하고 순찰을 돌고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관사천장을 봤습니다. 열쇠 묶음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열쇠 소리가 났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찾던 열쇠였습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무엇이 되는가? 그 생각을 하다 새벽이 됐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잠을 포기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감시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탑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저 탑을 봤습니다. 저 탑 아래 수천 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닷새째 아침 복도에서 리동혁과 스쳤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었습니다. 힘이 필요했습니다. 10월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관사를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풀 먹인 첫 냄새였습니다. 15년 동안 맡아온 냄새였는데 그날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청소반 이동 서류를 들고 여성구역으로 갔습니다. 10번 수용자 데려와. 당직 지도원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복도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아내는 저를 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이 열리려 했습니다. 저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셋이 북쪽 구역으로 걸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렸습니다. 눈이 살짝 쌓인 길이었고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리동혁이 철문 앞에 멈췄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돌렸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 쇠가 쇠를 밀어내는 소리. 15년 동안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소리가 달랐습니다. 셋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쳤습니다. 바람이 귀를 눌렀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트럭 짐칸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담요를 뒤집어 썼습니다. 기름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오래된 온기였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문이 두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손전등 불빛이 짐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제 손목을 쥐었습니다. 보이부 물자 운반. 리동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침묵. 그리고 통과.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번째 건문도 넘었습니다. 강까지 30분이 남은 지점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리동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따라옵니다. 보이부 차였습니다. 누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트럭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산길이라 짐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리동혁이 소리쳤습니다. 내리십시오. 강까지 20분입니다. 직진하면 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동혁, 당신은? 짧은 침묵. 저는 차를 세우겠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트럭 속도가 줄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뛰어내렸습니다. 땅이 얼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릎을 찍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뛰었습니다. 눈 위에 발이 닿는 소리, 숨소리, 바람소리, 뒤에서 경보음이 들렸습니다. 총성은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총이 없다는 건 아직 우리를 못 찾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찾는 순간 소리가 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뛰었습니다. 아내는 다리를 절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얼마나 긴지 그날 알았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 끊기고 강이 나왔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10월의 강은 검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 저는 허리에서 열쇠 묶음을 풀었습니다. 강가 돌 위에 내려놨습니다. 쇠소리가 났습니다. 12개의 열쇠였습니다. 처음엔 영광이었고 나중엔 무게였고 지금은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발목을 덮었습니다. 얼음물이었습니다. 발이 저렸습니다.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물이 뱃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것인지 놓치지 말아달라는 것인지 저는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잡고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발이 돌에 걸렸습니다. 아내가 물속으로 넘어졌습니다. 끌어올렸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반대편 두 개 발이 닿았습니다. 올라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넉 달 뒤였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손을 거쳤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은 창고에 숨었던 날도 있었고 밤새 걸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북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옆 건물에 있었습니다. 하나원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바로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개월 만에 아내를 복도에서 다시 봤습니다.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도 지나쳤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런 사이였습니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아내가 멈췄습니다. 한참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문에 자물쇠가 없어요. 잠글 수 있는 현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눈에는 자물쇠가 없어 보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창가에 앉아 바깥을 봤습니다. 낮에 제가 들어와도 아내는 돌아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르면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그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유가 왔다고 해서 그 얼굴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밤에 같은 방에 누웠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아내도 그랬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같은 곳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몸은 같은 방에 있었지만 관계는 아직 강 이쪽에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거기서 뭘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수용소에서 보낸 건 42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2년 뒤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경로였습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들어섰을 때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아내가 한국에서 처음 보인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도 지금도. 동혁, 당신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트럭을 세우고 혼자 남은 뒤 그 이유를 한국에 와서 몇 번을 상상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취조실에 앉아있는 당신을, 그 방의 냄새를 저는 압니다. 제가 설계한 방이니까요. 그날 밤 눈밭에 발자국이 2줄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것과 당신 것. 그 발자국들은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 말을 어딘가에서 듣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날 밤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아직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철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저는 매일 밤 듣습니다. 잠들기 전에 눈을 감으면 철문이 닫히는 소리입니다.